입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칼리널 헬스라는 메디컬 백그식의 대학사에서 제가 5년 동안 의료기기 인허가 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강경윤으로 유튜브를 검색하시면은 이 RA와 시아고에 대한 강의를 검색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K-바이오솔루션에서는 FDA 진행을 위해서 미국의 법인과 현직 RA 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메디컬 캠퍼스가 있는 실리콘밸리에 K-바이오 법인이 위치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10분 남단에 K-바이오 법인이 위치해서 미국 FDA 510K 진행을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 외주를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다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K-바이오 법인이 되겠고요. 이상으로 FDA 내용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의료기기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기기 제조사에서 종사하실 텐데요. 과연 이제 기업에 종사하시는데 의료기기의 경제, 의료기기의 산업의 규모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1.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조 원대 시장 규모이고 랭크로는 보시는 것처럼 10위권, 9위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기는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매우 큰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무역은 만성 적자, 지금 이제 무역협회에서 보건산업진흥원과 이 행사를 주최하시고 계시잖아요. 의료기기가 만성 적자였는데 2년 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특별히 2021년에는 의료기기 산업이 무역 수지를 3조를 달성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현재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민국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수는 13만 명입니다. 이 13만 명이고,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은 172개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있고요. 그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13만 명의 의료기기 종사자가 현재 고용 창출이 매년 10% 이상씩 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괄목할 만한 산업 지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많은 정부의 지원 과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의 전체 큰 규모에서는 미국 시장이 40%대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로 따지게 되면은 미국 기업이 거의 과반을 넘게 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의료기기 시장의 탑5를 드신다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5년간 거의 10%대의 의료기기 산업이 생산 규모 면에서나 이런 수출 실적 면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연간 5%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의료기기 시장이 글로벌 전 세계 시장에서 단연 넘버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기기 시장을 그러면은 이제 51개 주에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인디애나, 그리고 동부가 의료기기 산업이 발달해 있고요. 전통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뉴욕하고 펜실베니아 이쪽 동부에서 이제 매트로닉이라든지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동부에서 시작했고요. 저는 인디애나주에서 제가 7년 동안 쿵메디칼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텍사스 지역에 와서 제가 세인트 주드 메디컬에서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지금 맵을 따라간 건 아닌데, 제가 미국의 의료기기 글로벌 기업들에서 13년 동안 일하다 보니 의료기기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주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했고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거시경제면에서 잠깐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단일 기업 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의료기기 시장이 판세가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는 이 10개 탑 10 기업들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매트로닉이 넘버 1이고, 이제 JMT의 칼디널 헬스,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일했던 칼디널 헬스가 이제 넘버 10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에보트, 존슨앤존슨, 백튼 딘킨슨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매출원익의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31.7 빌리언 달러인데요. 원화로는 현재 환율로는 한 40조 원대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전체 시장이 지금 10조에서 11조라는 것을 봤을 때 매출원익이라는 단일 글로벌 기업이 대한민국 의료기기 시장의 4배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한 해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에보트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비교해서 매출액이 33%가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전체 시장에 맞먹는 10조 원대의 매출액을 전년도에 비해서 더 올렸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은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기업들로서 글로벌 기업들과 언젠가는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현재로서는 이 글로벌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글로벌 공급망과 영업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과 반드시 그 유통 파트너십을 이루어야만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5년 동안 일했던 칼드널 헬스는 이제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인데 이제 의료기기 사업부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업 가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약도 있기 때문에 등락폭이 이제 잦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출원익은 그 이제 직원이 9만 명인데 지금 이제 그 전년도에 비해서 8%가 성장을 했고 제가 주식의 이제 기업 가치인데요, 시가총액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0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1982년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을 하면서 기업들이 IPO를 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조금 질이 멸렬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이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의료기기 판매액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의해서 기업의 시가총액과 주식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 처음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아니었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에서 50년대, 60년대에 창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N1ES에 이제 그 IPO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글로벌화 진행된 거는 90년대에 유럽으로 진출하고,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유럽으로 진출하고, 90년대, 2000년대에 아시아권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업이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얘기는 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인허가, 이제 제가 FDA 510K와 MDR에 대해서 다뤄드릴 텐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기술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기 기술도 중요하지만, 시장 장악력, 영업력이 결국은 기업의 이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 이제 기업의 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FDA 510K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FDA는 아시다시피 클래스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약품 안전처는 이제 4등급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클래스 1의 경우에는 FDA의 이제 허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1인데 FDA에 승인되었다, 인증되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네, 그렇게 광고하시는 이제 경우들이 이제 종종 보는데요. FDA는 클래스 1에 대해서는 그냥 FDA 웹사이트에 리스팅을 한다고 하거든요. 디바이스를 리스팅은 그냥 거는 겁니다. FDA가 리뷰를 전혀 하지 않고요. 그래서 1등급을 승인받았다, 인증했다, 그거는 가짜, 허위 내용입니다. FDA는 신경도 안 써요, 1등급. 그럼 이제 2등급부터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2등급에 대해서는 이제 510K. 510K는 제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섹션 510의 케이스, 이제 그 510 조항의 K 섹션이라 해서 510K가 되었고요. 여기서는 동등 비교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특히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님들께서 너무 그 초기에 개발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어떻게든 완벽하게 만들고자 너무 시간을 많이 쓰시는데 그리고 나서 FDA 허가를 받아보려고 하면은 FDA 승인된 제품과는 너무나 기술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510K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등 비교 제품을 잡지 못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디노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나오는 디지털 치료제 SAMD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ADHD를 게임으로 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앱이 예전에는 이제 승인되었었던 게 없기 때문에 미국의 아킬리라는 회사에서 엔데버 RX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동등한 비교할 제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노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동등 비교 제품의 기준은 일단 사용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사용 목적이 같아야 되고요. 그래야만 동등 비교 제품이 성립이 되고 그 사용 목적이 같은 게 프레디케이트로 쓸 수 있는 게 없으면 임상 시험을 해서 디노보를 진행하는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HD는 이제 Humanitarian Device Exemption이라는데 거의 뭐 사용할 기회가 없으시고요. 3등급은 이제 아시다시피 PMA로 진행됩니다. 3등급의 경우에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에도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기업에서 아직까지 FDA 3등급 승인을 받았다는 제가 뉴스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글로벌 기업에서 이 PMA를 할 때 존슨앤존슨하고 이런 칼리랑 헬스 수십조 원대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 PMA 하나 받는데 10년씩 걸립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어떤 이제 3등급을 FDA 먼저 하시겠다라는 것보다는 항상 2등급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게 FDA의 전체적인 인허가 플랫폼입니다. 일단 먼저 이제 인허가를 하실 때 항상 그 파악하실 수 있는 게 GMP, QA와 RA죠.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첫 번째 의료기기를 품목허가 심사를 받으실 때는 당연히 KGMP 인증을 이제 같이 받으셔야죠. 그래야 품목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FDA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FDA는 제조사에서 일단 GMP를 구축했을 것을 신뢰를 합니다. 예. FDA는 이제 그 리소스를 GMP부터 먼저 투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문화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미국 회사들은 이제 그 이런 GMP에 대해서 좀 더 뭐 책임감 있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미국에서는 FDA의 그리고 용어가 GMP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FDA에서는 공식 용어는 QSR입니다. Quality System Regulation. 예, 그래서 21 CFR 820 이거는 이제 아래 규제과 자격증 시험 보시면 나온 거거든요. FDA의 Quality System Regulation에 21 CFR 820 예, 그래서 QSR이라고 하는데 이 인스펙션을 먼저 받으시는 게 아니라 FDA 510K 허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판매를 상당히 하고 있으면 FDA에서 인스펙션을 하겠다라고 노티스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FDA 510K 승인 받고도 판매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510K. 지금 이제 그 510K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를 FDA 승인받기 하기 위해서 이제 혁신 의료기기, 이런 사용 목적이 새로운 의료기기, 적응증이 달라진 의료기기는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MDR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FDA를 갈 때는 FDA는 이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특별히 기존의 사용 목적이 새로운 사용 목적을 하시거나 적응증이 새로운 적응증이라거나 기술 원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경우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다른 방식을 찾아보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미국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 계획서, 그 이제 임상 시험 프로토콜을 준비를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FDA 프리서미션 사전 그 심사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전 심사 절차를 밟으셔서 FDA로부터 이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절차를 거쳐서 FDA로부터 IDE 임상시험 승인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용어 면에서도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것도 그 규제과 자격증에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이고요. IDE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의 임상계획 승인을 IND라고 합니다. 종종 이걸 혼동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IND가 의약품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고 의료기기는 IDE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인허가 510K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는 지금 일단 임상시험을 배제하고 승인받는 루트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제 510K를 처음부터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FDA 접수할 때까지 걸리는 시점은 보통은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왜냐면 FDA 제출할 때 필요한 비임상 시험들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진행을 이제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24시간 이상 인체에 접촉되는 이제 원재료가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케미컬 케미스트리 이제 화학 분석 시험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시험과 더불어서 이 시험 진행이 오래 걸리시고요. 그리고 또 성능 시험의 경우에도 초기 성능 시험도 하셔야 되고 가성노화 시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FDA를 처음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FDA 접수할 때까지는 종종 이제 8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준비를 해오셨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8월 됐으니까 이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8월 31일에 FDA 510K 접수를 합니다. CDRH고요. 예, FDA의 의료기기 심사부서를 CDRH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규제가 질문에 나오고요. 그래서 접수를 이제 하게 되시면은 FDA는 90일의 심사 기간을 갖습니다. Traditional Pre-Market 510K Notification의 경우에. 그러면 그리고 90일은 캘린더 이제 날짜이고요. 그러면 이제 8월 31일에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FDA가 2주에서 3주 후에 이제 RTA 보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요. FDA의 519K 심사는 크게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행정심사, Administrative Review라고 하고요. 또는 Refuse to Accept Review라고 합니다. RTA,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질심사, Substantive Review, 이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신심사, Interactive Review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8월 31일에 접수가 되었고 FDA는 2주, 예를 들어서 9월 15일에 RTA 보완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RTA에 대해서 FDA가 180일의 보완 해결 기간을 제공할 겁니다. 그럼 제조사는 그 시간을 가지고 RTA에 해당되는 시험들을 추가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달을 소진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8월 15일 날 RTA 보완을 받았고 11월 15일에 이제 RTA 보완 답신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180일은 제조사가 쓸 수 있는 시간이고 거기서 이제 짧게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월 15일까지 FDA가 2주를 썼죠. 그러면 이제 3달에서 2달 반이 FDA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5일부터 2달 반의 타임 플락이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2달 반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11월 15일부터 FDA가 리뷰를 해서 이제 6월 1일 되면 FDA가 한 달 반을 썼습니다. 한 달 반을 썼고 이 시점에 실질심사 보완 디피션시 레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피션시 레터도 실질심사 보완도 RTA 보완처럼 80일에 해결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1일에 그 보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해결하셨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1월 1일, 2월 1일, 그래서 4월 1일 3개월을 쓰셔서 이제 실질심사 답변을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FDA가 시간이 얼마가 남았죠? 지금 또 이게 5시가 넘어와서 좀 졸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FDA가 잘 팔로우를 해오고 계시면 3개월 시간에서 처음에 2주 썼고 그 다음에 한 달 반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우리가 심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승인이 언제쯤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심사 과정 중에 예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FDA는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법규에 의해서 동등 또는 비동등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질심사 답변을 제출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FDA가 판단했을 때 실질심사 답변이 상당히 충분하게 제공이 되었고 이제 마이너한 영역들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180일을 주지 않아요. 보통 이메일로 요청하게 되면 이틀을 줍니다. 이틀 만에 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한국 시간 FDA는 미국 동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메일을 비즈니스 이틀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분이 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게 뭔지 몰라갖고 얘기를 안 했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실질심사 보완에서 지금 적응증이 달라졌기 때문에 FDA에서 임상 데이터를 요구를 했을 경우라든지 어떤 전임상 시험에 대한 또는 성능 시험에 대한 중요한 샘플 수가 부족하다라든지 시험이 잘못됐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그러면은 2월 1일에 비동등 레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실질 심사에 대한 보완이 상당히 해결됐고 이제 FDA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시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비임상 시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라벨링, IFU 매뉴얼을 바꿔달라든지 510K의 서머리를 바꿔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거의 승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월 1일에 승인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심사 절차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허가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FDA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1등급에 대해서는 외워두실 게 제너럴 컨트롤, FDA가 요구하는 요건이 제너럴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2등급은 스페셜 컨트롤. 스페셜 컨트롤이 기허가 제품과의 동등 비교에 해당되는 성능 시험 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스페셜 컨트롤이 되고요. 그리고 3등급에서는 이제 임상 시험 데이터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래 규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FDA의 의료기기 규정은 1976년 5월 28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76년 5월 28일 이전까지는 제조사가 제조했으면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병원이 있으면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76년 5월 28일부터 이런 510K와 같은 심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FDA 510K를 진행하신다면 FDA 심사비가 꽤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라는 거는 $100 밀리언이니까 원화로 매출액이 1,300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돼서 중소기업 이 심사료를 내실 수가 있는데 그게 4,967 US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원화로는 한 65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기업의 매출액이 1,3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스탠다드 피가 거의 2만 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는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없고 FDA 조직이 다 그리고 동등비교 평가를 할 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동등비교 기업화 제품을 우리의 이 510K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당사의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갈고 닦는 것보다는 우리의 의료기기가 FDA가 이미 승인한 의료기기와 같은지 또는 동등한지 이것의 여부가 승인 여부를 더 빠르게 판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별히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승인받을 제품을 갈고 닦아야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이 의료기기를 개발하면서 디자인 설계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FDA가 자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그 사용 목적에 대해서 FDA가 어떠한 의료기기들을 승인을 해놨는지 그 FDA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서 구글에 들어가신 다음에
FDA Medical Device 데이터베이스 치시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뜹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FDA 데이터베이스가 알파벳 순서로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510K를 검색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그 아시는 제품의 경쟁사 제품의 미국 회사 제품의 브랜드명을 입력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FDA가 승인한 제품을 알아야 됩니다. FDA가 승인한 제품을 반드시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이 510K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제품의 기술이 너무나 FDA가 승인한 제품들과 많이 달라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FDA에서 510K를 결정할 때는 이 내용은 이게 이제 FDA가 그려놓은 차트예요. 엉성하긴 하지만 제일 첫 번째가 same intended use, 사용 목적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FDA가 승인한 제품과 사용 목적이 same,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사용 목적이 다른 걸 유지하시려고 하시면은 임상시험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510K가 승인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사용 목적이 같으냐, 그 다음에 과학적인 기술적 캐릭터리스틱스, 특색이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근본적으로 질문인데요. 과학적인 특질은 같으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노로 가잖아요. 같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미 그 FDA 승인한 제품과 우리 제품이 원재료가 다르겠고요. 그리고 치수도 다를 것이고 작동하는 원리도 일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거를 굳이 뭐 모든 걸 같게 만드셔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를 텐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잘 아셔야 될 게 FDA 510K 심사는 근본적으로 동등비교 심사입니다.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10K 파일을 작성하실 때 Our device is safe and effective, 이런 safe, effective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안전하고 유효하다라는 그것에 대한 평가는 FDA의 3등급 PMA 심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시면 FDA가 그거 지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단어를 쓰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카테터를 개발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동등비교 제품의 A 카테터는 이제 샤프트에 폴리우레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폴리프로필린을 써요. 그러면 원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동등비교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difference가 있는데 이 identified differences do not raise different questions in terms of safety and effectiveness.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외우셔도 되거든요. 그 FDA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지금 이 기술적인 원리에서 차이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어서 새로운 질문을 야기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어서 새로운 질문을 야기하면 이제 임상시험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afety와 effectiveness라는 안전성과 유효성의 단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만 쓰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납득시키려고 할 때 이 차이점이 안전성과 유효성의 새로운 질문을 야기하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 new questions of safety or effectiveness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 문장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new questions of safety and effectiveness가 안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510K에 대해서는 잠깐 빠르게 리뷰를 해드리면은 동등비교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주인공이 FDA가 이미 승인한 제품이 주인공입니다. 그와의 비교입니다. 그와의 비교.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리뷰 드리고요. 이제 FDA 510K를 준비할 때는 이러한 이제 목차 내용들로 준비를 이제 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 MDR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바이오솔루션에서 MDR 3등급 자동 심장 충격기 국내 최초로 K-바이오솔루션에서 MDR 3등급을 승인을 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MDR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예전에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MDR과 IVDR로 나눠진다. 그리고 MDR 파일을 작성하실 때는 Medical Device Regulation 2017/745 이거를 이제 계속 쓰시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레귤레이션이고 이게 2017-745가 유럽 의회, 유러피안 파라먼트에서 이 MDR을 2017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745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러피안 유니언의 이제 오피셜 저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레지슬레이션 입법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렉티브, 원래는 이제 디렉티브라는 용어를 썼고요. 레귤레이션으로 격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2024년 5월 26일까지 MDR-C를 받아야만 그 NDD-C가 있었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에서 작년 말에 이게 이제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그 연장이 된 내용은 이제 2027년 3등급 클래스 3와 클래스 2B의 경우에는 2027년 그리고 클래스 2A는 2018년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이거는 MDD-C를 확보를 하시고 있는 기업에서는 자동으로 연장된 건 아니고 인증기관과 MDR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노티파이 바디와 MDR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MDR 진행에 대한 계획서를 인증기관에 노티파이 바디에 제출을 하시면 이 연장에 대한 그 컨퍼메이션 레터를 받으시면 연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 MDD-C를 확보하신 기업에서는 이게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DR의 그 진행의 일반적인 타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바이오 솔루션에서 지금 MDR 심사 기술문서 파일을 20개 이상의 제품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인증기관에 따라서 보안을 2번 받는 이제 인증기관이 있고 보안을 3차에 걸쳐서 진행하는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BSI에서는 3차에 걸쳐서 보안을 진행을 하고 다른 인증기관에서는 2차에 걸쳐서 보안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실질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시고 나서 이제 보안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보안이 이제 영역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문서에 대한 보안 그리고 클리니컬 리뷰, 클리니컬 파트에 대한 보안이 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MDR의 그 인증기관에 그 인증을 맡은 인증 그 스페셜리스트별로 보안 영역으로 이렇게 보안을 줍니다. FDA가 팀에서 알아서 모든 스페셜리스트들의 보안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디피션시 레터로 보안을 주는데 MDR은 이제 보안이 각기 다른 시점에 그 스페셜리스트별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안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아까 방금 전에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룰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보안이 많이 나오는 게 의료기기의 경우에 이제 전기기계적 의료기기에 액세서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세서리들에 대해서도 그 MDR의 룰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룰들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MDR로 전환되면서 많이 강조가 되는 영역이 의료기기의 액세서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MDD 때는 별로 다뤄주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액세서리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MDR의 룰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MDR의 GSPR에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액세서리들도 꼼꼼하게 다 체크를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MDR 심사 진행은 이제 MDR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기술 문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기술 문서는 예전에는 TCF 또는 테크니컬 파일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영어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줄여서 텍닥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테크니컬 파일이 말이 길어서 제가 쿵메디칼 이런 회사에서 일할 때는 텍파일이라고 텍파일 넘버, 텍파일 5, 텍파일 10 가져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요즘은 텍닥 가져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문서가 그렇게 됐고, 예전에 이제 ERC 체크리스트가 있던 게 이제 GSPR로 바뀌었죠. 그래서 GSPR이 예전에 ERC는 좀 빨리 작성할 수 있었던 반면에 GSPR은 되게 많은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주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안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NDR 심사에서 제일 중요한 클리니컬 이밸리에이션 리포트, 이 임상평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임상평가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술 문서가 어떻게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GSPR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제 디스크립션, 이게 그 MDR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은 devices shall be designed, manufactured and packaged in such a way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료기기가 적절하게 제조되고 패키징 되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건 모든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pplicable에 yes를 해당하시게 됩니다. 근데 정기기계적 의료기기의 경우에 인체 접촉 안 하는 경우에 만약에 biocompatibility, biological safety, 인체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applicable에 no라고 하시고, no라고 하신 다음에는 이유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GSPR을 이제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의료기기 제조에 대한 거는 이제 가장 공통 기준 규격이 13485가 되죠. 그래서 ISO 13485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에비던스에 이것에 해당되는 우리의 리포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성능시험에 대한 이제 질문이다라고 한다면 그 성능시험 리포츠들을 여기다 인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GSPR을 한 칸 한 칸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 이제 지금 이제 CER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은 사실 FDA를 진행할 때 가장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부분입니다. FDA는 대부분의 510K에서 임상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 해당되는 클리니컬이라는 단어를 FDA 전체 파일에 우리는 클리니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정도, 또는 아예 클리니컬 단어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MDR을 진행할 때는 이 임상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임상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게, 제일 MDR에서 지금 저희가 국내 많은 상장사들의 MDR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안들을 받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또 최근에 상장사의 MDR 승인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안이 나온 게, 의료기기에 수치화된 계측 가능한 안전성과 성능의 기준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해결하기가 어렵고 보안이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 자사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종사하시고 있는 기업의 의료기기에 수치화할 수 있는 퀀티테이티브 평가가 가능한 가장 임상적으로 중요한 안전성과 성능의 기준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MDR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 MDR이라는 이 모든 파일을 준비를 하시는 거를 건물을 건설한다라고 비유해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기둥, 주춧돌을 놓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보안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술 문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리포트, PMS, PMCF, 여기에 모든 전반에 이 스토리의 가장 핵심 내용으로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잡느냐면, 우리는 이제 임상시험을 안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거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카테터의 예를 들자면,
이제 카테터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실 수가 있죠. 카테터 이제 그 메디슨이 인젝션이 된다면은 유속 시험을 할 수가 있고 플로레이트 시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풍선 카테터라고 한다면은 그 풍선이 익스펜션 되는 이제 그 포스를 그 측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터 셰프트의 임장 강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카테터가 그 제대로 인설션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잡을 때는 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일단 성능 시험들을 쭉 펼쳐보시고, 그 성능 시험들이 임상 평가와 임상 논문에서 그 성능 시험이 언급되고 있는 성능 시험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혈관용 스텐트의 경우에는 그 스텐트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텐트가 이 베시큘러 스텐트가 이제 뭐 빌리얼이라든지 담도 스텐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게 힘이 잘 팽창을 해서 장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웨리얼 폴스 테스팅이라든지 이런 그 힘에 대한 테스팅을 하는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비혈관용 스텐트 임상 논문들을 이제 볼 경우에 그러한 힘이 임상 평가의 가장 중요한 평가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폴스를 갖는 캐릭터라이즈가 되는 스텐트를 가지고 이런 환자들에게 임상 시험을 했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 논문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사의 성능 시험 방법하고 성능 기준들을 그 임상 논문 문헌들을 다 비교 대조해서 그 문헌들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레리얼 폴스에 대한 테스팅이 예를 들어서 10개의 지금 6개 지금 논문이 지금 6개인 겁니다. 6개의 인용이 돼 있으면은 거기에 그 폴스들이 수치가 10뉴튼, 10뉴튼, 13뉴튼, 14뉴튼 그렇게 적혀있는 것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자사 제품의 이 뉴튼 기준이 10뉴튼 이상인데 지금 우리 기준하고 논문에서 나와 있는 인용되어 있던 폴스들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짧은 시간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한 이후에도 좀 해서 더그 지적으로 공부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이제 510K하고 MDR 많이 진행을 해보니 그 MDR에서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논문들의 분석,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코리안 데이터도 없어요. 클리니컬 데이터도 없는데 그리고 또는 뭐 아주 케이스가 몇 개 없는 그런 이제 통계가 전혀 안 되는 데이터인데 이런 임상 문헌들을 분석하고 동등 비교 그 MDR에서 또 강화하게 된 게 동등 비교입니다. 동등 비교를 통해서 승인들이 저희가 실제로 취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FDA는 이제 워낙에 나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유럽은 또 인증기관들이 다양한 인증기관들이 있고 그래서 꼭 임상시험을 유러피언에 대해서 하지 않고도 승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 목적과 적응증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예. 만약에 새로운 사용법이나 사용 방법이라고 하면 MDR에서 만약에 MDR에서 새로운 사용 목적이나 사용 방법에 대한 제품이 등록이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걸 무동 고찰도 활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인사이 필요한지 예. MDR에서 달라진 부분은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대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미용 의료기기 이제
이제 NX16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메디컬, 그러니까 지금 뭐 RF라든지 고주파라든지 집속형 초음파, 하이프라든지 레이저 이런 게 이제 그 의료기기이기도 하면서도 미용치료기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특별히 레이저하고 그 성형사, 봉합사 같은 경우는 NX16에 의거해서 미용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MTD 때는 의료용으로 승인을 받았었던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용 목적으로 지금 MDR에서 그 사용 목적을 분류를 다르게 해버렸는데 그 이후로 이 제품들은 MDDC 때 실제로 유러피언에서 사용이 되었더라도 지금 MDR에서 달라진 미용 사용 목적으로 승인받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해야 된다라는